지난해 시간에 우리가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결국은 국민 한 개개인이 행복하려고 하면 결국은 행복한 국가가 되어야 되는데 행복한 국가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국가에 있는 기업 또 그 기업들이 개발한 기술 결국은 기업과 기술이 행복한 국가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이야기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한 40년 전에 제가 시골에서 태어났는데 산이 평평한 산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 산에 가서 톱으로 나무를 자르고 또 한나절 동안 일을 해서 나무 뿌리를 캐고 해서 한 해 겨울 동안 상당한 기간 동안 열심히 일을 했는데 아마 이 교실 정도의 개간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산에 나무를 베서 나무 뿌리를 캐서 결국은 밭으로 우리가 활용하는 것을 우리가 개간이라고 하는데 한 겨울 내내 작업한 결과가 한 100평도 안 되는 남짓한 땅을 만들었던 거예요. 결국은 뭘로 한 거예요? 톱과 삽으로 한 거죠. 그리고 괭이를 한 거죠. 근데 만약 그 삽으로 하지 않고 지금 포크레인이라고 하는 기계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되면 하루에만 해도 100평, 200평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루에 지금 포크레인 하루 일당이 한 50만 원 드니까 50만 원만 들이면 그 포크레인으로 한 장정 남자가 몇 달 동안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죠. 결국은 인간의 노동력을 화석 에너지 어떤 새로운 기계를 가지고 대체함으로 해서 뭐가 좋아져요? 훨씬 더 생산성이 올라가는 거죠. 네. 두 번째는 간의 수공업도 제가 어려서는 집에서 배를 짜는 걸 봤어요. 그리고 누에를 키우면 누에를 가지고 명주 씨를 잡는 걸 봤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간의 수공업인데 그러한 간의 수공업의 형태가 결국은 산업기술이라는 걸 통해서 이런 공장제 기계공업으로 바뀌면 얼마든지 대량 생산이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업혁명이고 기업혁명이라는 것은 바로 기술이 혁명이 되어야 그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요 그래프는 어떤 그림이냐면요. 요 그래프는 인구 증가에 대한 그래프예요. 지금 우리가 BC 전이고요. 이제 예수가 태어난 시점부터 시작해서 지금 2017년, 2018년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요 그래프가 어디냐면 1780년 전입니다. 1780년이 어떤 기간이에요? 산업혁명이 발생한 기간이죠. 산업혁명 때까지 세계 인구가 얼마였어요? 세계 인구가 이렇게 가니까 10억이 안 됐죠. 10억이 안 되던 인구가 산업혁명이 발생하던 시절부터 인구가 급작스럽게 증가합니다. 지금 세계 인구가 얼마예요? 약 74억 명 정도 되죠. 14억 명. 근데 이 인구 증가하고 뭐하고 일치하냐면 소득의 증가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이 소득의 증가도 결국은 산업혁명이 발생하던 시점 1700년대, 1800년 시점부터 갑작스럽게 기울기가 올라갑니다. 결국은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기술혁명, 기업의 혁명이 결국은 인구의 증가를 가져왔고 결국은 소득의 증가를 가져왔다고 하는 그림이고 결국은 그런 것들이 산업혁명이나 기술혁명이나 기업혁명이 결국은 국가를 발전시키고 그 나라에 사는 국민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이다 하는 거예요. 지금 앞에서 우리가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봤어요. 그럼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해서 세계를 상당 부분 자기들 지배하고 했던 건가? 그럼 영국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정치를 했길래 그것이 가능했던 건가 하는 얘기예요. 영국은 기업의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한 행동입니다. 1337년도에 양모를 수출하는 것을 금지시켜요.
그 다음에 반제품을 수출하는 것도 금지시켜요. 55년, 1950년에. 근데 1700년대 가면 캘리코라고 하는 수입도 금지시킵니다. 그러니까 영국에 그 양을 키워서 거기서 나오는 털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기업을 보호하려고 인도를 영국이 지배했을 때 인도에서 들어오는 면화, 목화를 가지고 면직물로 만든 면직물 자체도 수입을 금지시키고, 그리고 요 캘리코를 입는 것조차도 금지시켜요. 그냥 영국이 기업이 발전한 것이 아니라 영국인들의 기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겪었고, 이것뿐만 아니라 결국은 기술이 혁신돼야 되기 때문에 기술 측면에서 어떤 일을 했느냐, 1624년도에 특허 제도를 개선을 해요. 누가 기술을 발명을 하면 그 특허를 보호를 해줘야 그 사람이 자꾸 기술을 만들죠. 그래서 특허 기간도 연장해주고, 또 특허와 관련된 잘못한 뭘 누가 훔쳐다가 뭘 하면 현상금 제도 같은 것을 운영하기까지 이릅니다. 뿐만 아니라 영국이라고 하는 섬나라가 결국은 좀 더 기업이 발전하려고 하면 자기네 나라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팔려고 바다에 갔을 때 해적한테 만나서 뺏기면 커다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군 상비군을 1649년에 만들어요. 그 당시에도 아마 바다에 가면 해적들이 많았나 봐요. 그리고 항해법을 만들고 동인도 회사를 개편하고 영국과 네덜란드가 전쟁을 하기까지 해서 해상에서 기업들이 마음껏 장사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기업이 발전한 것은 그냥 발전한 것이 아니라 영국이라는 나라가 이런 기업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했다고 하는 것이고, 이게 바로 결국은 영국이 이 세계에서 제일 먼저 산업혁명을 이끌어갔던 원동력이다 하는 얘기. 뿐만 아니라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하고 아크라이트 방적기를 만들게 되고, 뿐만 아니라 외국의 기술자를 영입하는 일을 국가가 도와주고, 특허 기간도 대폭 연장시켜주고, 기업과 기술을 발전시키는데 영국 정부가 커다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리처드 아크라이트가 방적기 개발, 또 수력 방적기 개발, 그리고 기술을 개발한 사람들한테 나이트 자구를 수여해서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영국의 어느 주지사로 임명까지 해서 기술자를 상당히 우대하기에 이르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산업혁명이 1700년대 말에 발생하면서 산업혁명의 트렌드에 올라탄 사람은 일본이고, 우리는 조선시대에 무능한 왕들이 제대로 정치를 못하고 당파 싸움이나 무슨 맨날 하는 얘기가 성리학만 따지다가 결국은 산업혁명의 어떤 트렌드에 소외된 것이 바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고, 조선은 600년 가까이 진행됐지만 결국은 당연히 없어져야 할 나라였죠. 마지막에 가면 정말로 엉망이었어요. 국민들은 배고프고 왕은 제대로 왕의 역할을 하지 않았죠. 여러분, 조선시대 25명이니까 그 왕들 중에서 우리가 정말로 왕 같은 왕은 몇 명 안 됐죠. 세종이나 정조나 등등 몇 명이지 대부분의 왕들은 정말로 형편없는 왕들이었습니다. 그런 왕권이 무너진 것은 당연한 결과이고, 그것이 더욱더 빨리 무너졌어야 되는 거죠. 이것을 그러면 일본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산업혁명의 트렌드에 올라탔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요시다 쇼인이라는 사람의 쇼카 손주쿠의 성공에 대한 비결입니다. 이 사람이 여기 4평밖에 안 되는, 내가 보기엔 4평은 넘는 것 같아요. 한 6, 7평은 되는 것 같은데, 한 평이 180cm 곱하기 180cm니까 이건 그 정도는 더 되는 것 같죠. 내가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m 정도는 되는 거니까 좀 넘는 것 같아요. 여하튼 간에 뭐 거래를 이렇게 돼 있어요. 4평 서당에서 약 1년 반 동안에 요시다 쇼인이라는 사람이 90명을 교육을 시킵니다. 90명을 교육을 시켜요. 근데 90명을 1년 동안 교육을 잘 시켰나 봐요. 근데 교육을 시킬 때 교육의 목표가 뭐였냐면 대양이었어요. 대양이가 뭐죠?
서양을 이기자 하는 운동이었어요. 서양을 이기자. 일본이 서양이 아니죠. 동양에 있는데 일본을 교육을 시킬 때 우리가 열심히 교육받아 열심히 해서 서양을 이기자 하는 교육이 대항이에요. 결국 이 대항이의 성공 결과가 일본의 산업혁명을 빨리 가져왔게 했고, 여기에서 교육을 받은 90명 중에 명추유신의 주역인 양성을 도움이 되어서 총리가 3명이 나오고, 지금으로 따지면 장관이 6명이 배출이 됩니다. 결국은 요시다 쇼잉이 만든 쇼카 손주쿠는 엄청난 일본의 산업혁명에 공헌을 한 교육기관이었던 것은 분명하죠. 반면에 이 마쓰시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내셔널 전기 회사의 우리 경영의 신이라고 하는 이 마쓰시다 고노스케도 앞에 사람처럼 자기도 뭔가 해보겠다고 해서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교육기관을 만들어요. 그 교육기관이 뭐냐면 79년도에 120억엔을 투입해서 이 교육기관을 32년 동안 250명을 요 마쓰시다 고노스케가 교육을 시켰는데, 결과는 앞에 사람보다 훨씬 못하죠. 교육기간이 길고 많이 배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뭐 의원 31명, 참의원 7명, 지자체장 10명 등등 하니까 훨씬 더 훌륭한 어떤 일본을 이끌어가는 사람을 배출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왜 마쓰시다 고노스케가 만든 이 정경숙은 실패했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기 그겁니다. 앞에 첫 번째 했던 쇼카 손주쿠는 성공할 수 있었는데 왜 정경숙은 성공하지 못했을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쇼카 손주쿠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교육을 하면서 목표가 분명히 했다. 대양이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일본도 빨리 산업혁명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분명한 목표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추진력은 극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따면 우리가 보수화 뭐예요? 진보 또는 우파와 좌파에 대게 하면 일본은 이쪽 극우, 보수, 우파를 상당히 지향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수나 우파를 지향하는 것은 기업활동을 장려하는 쪽입니다. 좌파가 정권을 잡으면 기업활동을 억눌러요. 기업에서 세금을 더 뜯으려고 하고 기업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죠. 명목은 이제 모두가 함께 잘 살자고 하는 대의명분을 갖는 거지만 여하튼 그랬습니다. 그러나 왜 정경숙이 성공하지 못했느냐 하는 것은, 정경숙은 여기처럼 분명한 목표를 가지지 못했어요. 그리고 추진력 자체도 분명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한 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좋은 일을 하더라도 분명한 목표와 추진력이 없으면 성공할 수 없다고 하는 예가 되겠습니다. 이게 1960년대 우리나라의 모습입니다. 이 그림에 뭘 나타나고 있죠? 이 그림에 보면 뭐가 나타납니까? 저기 학생 안 보는 학생 있네요. 예, 내가 여기 그 좌석표가 있어서 끝나고 갈 때 다 표시하고 갑니다. 예. 제가 무지개 민감하고 예민한 사람이에요. 이 그림을 보세요. 1960년대인데 63년도래요. 63년대 경향신문의 기사인데 우리나라 전체 산업 인력을 보니까 농업이 얼마였어요? 68%였습니다. 68%.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 정도 될까요? 농업 인구가 약 5% 정도, 5%. 그러니까 지금 5% 인구가 쌀농사를 쳐도 쌀이 남아서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죠, 우리나라가요. 상업이 9.4%고요. 자유업이나 공무원이 5.2%, 공업이 2.7%예요. 강민주, 우리나라 현재 제조업이 몇 %입니까? 우리나라 제조업이 몇 %예요? 우리나라 전체 산업 중에서 서비스업이 약 71%. 그 다음에 농업이 5%가 안 되고 제조업이 20% 됩니다. 여러분 제조업이 많은 것 같아도 실제로는 제조업이 20%밖에 안 돼요. 서비스업이 70%. 나머지 10이 이제 뭐 광업, 어업, 농업 뭐 이렇게 다 보태면 10% 남짓. 근데 그 당시에 공업이 2.7%, 수산업이 1.8%, 교통업이 1.1% 이렇게 되네요. 다시 말하면 63년도에 우리나라의 상황입니다.
이 그림은 무슨 말이냐면 농업이라는 거하고 산업, 제조업이라는 거예요. 농업은 아무리 사람이 많이 투입되더라도 수확 체감의 법칙에 의해서 수확량이 절대로 많이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어요, 이렇게. 근데 농업 인구 중에서 여기만큼, 이만큼을 줄이면 여기 있을 때 생산량이 이만큼인데 이만큼을 줄여도 생산량이 이만큼이기 때문에 결국은 A라고 하는 만큼 농업 인구를 줄여도 생산량 있어서는 약간의 변화만 있죠. 조금 떨어지는 거죠. 근데 제조업으로 가서 노동의 인구가 요만큼 있던 것이 일로 올라가면 이 그래프가 급작스럽게 올라가는 이유 때문에 요 당시에는 생산력이 요만큼은 안 되지만 요만큼 인구가 증가하면 결국은 이만큼의 생산성이나 생산량이 많아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 이유는 제조업의 그래프는 이런 그래프를 그리고 농업의 그래프는 이런 그래프를 그리기 때문에 한 나라를 정치하는 사람이 농업 부분을 발전시키겠다고 하면 결과는 아주 나쁜 결과를 초래합니다. 기업과 기술의 발전이 곧 국가의 발전에 대한 얘기입니다. 63년도에 우리나라의 그 앞에서의 상황이 2000년대로 가면 주요 수출 품목이 반도체, 컴퓨터, 자동차, 석유 제품, 선박으로 가고요. 이게 이제 몇 년간 우리나라에서 가장 수출을 많이 한 품목에 대한 얘기입니다. 2015년 신문자가 없어서 제가 14년까지 보았는데 14년도에 가장 수출을 많이 한 품목이 반도체였어요. 지금 반도체라고 하는 게 지금 중국이 아직 반도체를 못 만들죠. 여러분들 핸드폰에 들어가는 건 전 반도체죠. 반도체나 뭐 컴퓨터에 들어가는 게 반도체인데 중국이 아직 반도체를 못 만들어요. 거의 한국 것을 전량 가져가다가 쓰고 있죠. 지난번에 사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중국에서 관광객은 오지 않았어도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가는 수출량은 줄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중국에서 완제품 만들 때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품이나 반도체는 아직은 대한민국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 중국이 앞으로 2, 3년 내에 반도체를 자급자족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기술들은 우리는 사실은 일본에서 반도체 기술을 배워왔고요. 중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기술을 배워간 거죠. 우리나라가 60년대, 70년대에 결국 이제 발전해 오면서 70년대 이병철이라는 사람이 일본에 가서 한국에도 반도체 공장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했을 때 중국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야, 한국 사람들 너희들은 별로 치밀하지도 못하고 수준이 낮은데 너희들이 무슨 반도체를 만들어 했어요. 여러분들은 오늘날 우리나라가 반도체를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건 대단한 겁니다. 어떻게 배워왔느냐 이런 얘기해요. 그 당시에 산업 스파이라는 게 있었죠. 반도체 공장에 가서 반도체가 보입니다. 그냥 입에다 넣고 먹고 와요. 먹고 와서 아래로 빼서 분석합니다. 일본의 어느 기술자, 미국의 기술자가 한국에 와요. 그 호텔에 가죠. 술 먹을 재우죠. 밤에 가지고 가서 도면을 복사하기도 해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과거의 선배들은 반도체를 입에다가까지 넣어서 만든 국가입니다. 지금은 중국은 쉽게 하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을 반도체 회사 다녔던 사람들을 명예퇴직하거나 하면 그 사람들을 돈을 주고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에서 퇴직한 사람이 삼성전자에서 가지고 있던 기술이 자기 게 아니에요. 어디 거예요? 삼성전자 회사 거예요. 그럼 나올 때 뭐예요? USB에 다 담아와요. 그리고 가지고 가서 뭐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중국에서 쌍용 자동차를 중국에서 인수했을 때도 자동차와 관련된 엄청난 기술들이 그대로 중국으로 흘러갔습니다. 물론 일본에서 우리는 많이 배워오고 뭐 훔쳐도 오고 했지만 또 우리가 배운 것의 상당 부분은 현재 중국으로 갔고 중국이 이제 그 갭이 거의 따라왔기 때문에 한국을 패싱하거나 한국을 무시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GDP로 따지면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1.5주불이에요. 1.5주불. 일본이 4조 불 내지 5조 불.
독일이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중국이 얼마냐면 11조 불입니다. 11조 불. 그리고 미국은 중국보다 훨씬 많아요. 16조 불,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인구 비례를 보면 중국은 14억, 13억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26배의 인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1조 불이라고 하는 게 인구 비례를 보면 별거 아니지만 몇 년 전만 해도 한 10년 전만 가더라도 그 우리나라 1.5조 불에 얼마 차이가 안 났어요. 다시 말하면 반도체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효자 수출 품목이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또는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원래 SK 하이닉스는 원래 어디의 회사냐면 LG에서 했던 회사예요. LG라고 하는 회사가 청주에 그 하이닉스 공장을 운영했는데 정부에서 관여해서 너희들 하지 말라고 손을 떼게 했어요. 그래서 빙빙 돌다가 사실은 SK가 인수한 회사가 하이닉스입니다. 지금은 엄청 효자 노릇을 하고 있죠. 대구에 가면 성서공단에 그 삼성 르노 자동차도 사실은 삼성이 관여했어요. 근데 정부에서 삼성한테 손 떼라고 해서 결국 손이 떨어진 겁니다. 여하튼간에 지금은 반도체가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이 반도체의 기술이 상당 부분 중국에 넘어갔고 중국도 1년에 거의 뭐 50조, 100조 이상씩 반도체 기술을 지금 개발하려고 하기 때문에 2, 3년 후부터는 중국이 반도체를 만들기 시작하면 삼성전자의 효자 품목인 반도체 수출도 상당히 어려워진다는 사실. 올해 와서 현대자동차가 수출량이나 생산량이 엄청나게 지금 떨어지고 있죠. 삼성전자는 아직은 1사분기 영업이익이 15조 5천억이었어요. 15조 불이 아닌 15조. 영업이익이 15조라고 하는 게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 10대 기업 중에 제조업이 10대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삼성전자밖에 없어요. 내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의 상황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와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가 이끌어가는 형국이었는데 반도체가 결국은 중국에서 나오기 시작하고 또 중국으로 핸드폰이 거의 팔리지 않는 상태에 와 있고 현대자동차가 어려워진 상황이 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그렇게 밝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를 하는 사람이나 학생들이나 모두가 아무도 인식하지 않는다. 이 사실을. 아무 관심이 없다. 무관심하다. 학생들 손에 쥐어있는 핸드폰을 보더라도 거의 60 내지 70%가 아이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이폰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삼성전자 있거나 하더라도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쓰는 제품 하나가 그리고 우리 건양대학 교수님 중에서 아무 생각 없이 쓰는 LG자동차 하나가 대한민국 한 사람의 인건비를 좌우하게 됩니다. 저는 아직 국수주의고 애국 정신이 강해서 그런지 핸드폰도 갤럭시, 자동차도 한국 제품 끝까지 고수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하지 않은 한국에서 만들지 못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내가 애국권을 쓸 수 있을지 몰라도 한국의 물건이 전혀 경쟁력이나 품질에 있어서 손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아무 생각이 없이 내가 하나 사용하는 아이폰, 내가 하나 사는 BMW가 결국은 여러분의 실업하고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지금 세계는 미국이 일자리가 없습니다. 미국이 다 취업을 완전 고용 상태가 되어서 취업할 사람이 없어요. 취업할 사람한테 미리 돈을 다 주고 뽑아야 되는 상황. 일본도 그래요. 세계 경제가 다 좋습니다. 근데 유독 대한민국만 정치나 국민들의 뭐가 잘못되어서 취업률이 가장 최하. 4월달부터는 수출이 이제 급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생각을 전혀 갖지 않는다.
김정은이한테 하트를 보내고 평양냉면을 좋아하는 그런 문의적인 대한민국의 대학생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나는 변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입니다. 왜 대한민국은 성공할 수 있었나? 이건 지금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민주자본주의 국가를 만들고 박정희라는 대통령이 산업화를 이룬 결과 결국은 그들의 목표가 분명한 산업화라고 하는 목표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살고 있는 것이다. 그때의 추진력은 바로 한마디로 잘 살아 보세입니다. 그래서 68년도 12월 5일 날 박정희 대통령은 국민교육헌장을 만들어서 모든 국민, 초등학교 학생까지도, 내가 그 당시에 초등학교 3학년 다녔었는데 그 국민교육헌장의 글자 수가 394자인가요? 그 당시에 다 외웠어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시작하는 국민교육헌장을 모두가 다 외웠습니다. 그것은 한나라의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비전을 보여준 거예요. 너희들은 살아있는 동안에 민족 중흥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명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명령이었죠. 그 시대에 아무 소리 않고 조금 자유를 엇박받으면서 열심히 일한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할머니의 노력의 결과가 오늘 우리가 자동차를 마음대로 탈 수 있는 이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 대한민국은 그동안 성공해 왔는데 이제 절반의 성공에 머무르고 있을까? 대한민국은 어디로 갈지 방향 감각을 잃었습니다. 방향 감각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추진력도 잃었어요. 70년 동안 대한민국이 그동안 5,000년 역사 중에 953회의 전쟁을 겪었습니다. 5년, 6년마다 한 번씩 전쟁을 겪었어요. 근데 1153년도 휴전이 되고 나서 약 70년 가까이 전쟁이 없습니다. 안정민 학생, 대한민국 현재 전쟁이 없는 이유는 뭘까요? 안정민 아버지가 열심히 살아서 전쟁이 없습니까? 강민주 학생, 전쟁이 없는 이유는 뭐예요? 건양대학교 대학교 3학년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70년 동안 대한민국에 전쟁이 없었던 이유를 모르고 있어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 전쟁이 없는 세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저도 그랬죠. 저도 1959년도 출생이니까 전쟁이 끝나고 나서 6년 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전쟁의 아픔을 별로 몰랐죠. 다만 우리는 전쟁이 없었던 이유가 줄을 잘 탔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줄을 잘 탔다, 줄을 잘 잡았다 하는 얘기. 줄을 잘 잡게 된 것은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정전협정, 종전과 정전의 차이는 정전은 전쟁을 중지한 겁니다. 잠시 세운 거예요. 잠시 더 이상 전쟁을 하지 말자고 하는 게 정전이고, 종전은 전쟁을 끝낸 겁니다. 그런 협상을 하려고 할 때 이승만이가 안 된다, 끝까지 통일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 그래서 이승만이가 참여를 못하고 결국은 미군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엔의 대표인 미군과 북한 정권이 결국은 정전이라는 걸 하게 되죠. 그 상황 속에서 결국은 한미 동맹이 만들어지고 미군이 들어오게 됩니다. 결국은 대한민국이 이만큼 사는 거에 70년 동안 전쟁이 없었던 것은 미국이라고 하는 줄을 섰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마저 이제 어느 날 언젠가 해체될 위기에 있어서 어떤 상황이 올지는 여러분들이 감당할 몫입니다. 지식기반 사회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지식기반 사회는 결국은 희망과 절망의 분기점이라고 합니다. 요 농업경제, 지금 따지면, 르네상스가 있던 1400년 이전에는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대단한 나라였어요.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던 나라였죠. 그러다가 르네상스가 이루어지고 나서부터는 이제 결국은 중국의 패권이 결국은 유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이 산업혁명을 압도하기 때문에 영국이 이제 결국은 이 산업경제 시대의 리더가 됐었고, 결국 이제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갔던 이런 산업혁명의 영향이 결국은 지식혁명이라고 하는 지식경제 시대에는 누가 저것을 가져가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이 시대를 사는 20, 30대의 젊은이들의 몫이다. 영국, 미국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대한민국으로 와야 되는데 우리는 그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가 하는 일. 가장 위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이 그래프가, 여기는 농업사회의 그래프라고 있어요. 산업사회 그래프는 이렇게 되는데 지식기반 사회는 이 산업사회 그래프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올라가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감속하는 사회는 게으른 사회다. 토지를 가지고 농업이라는 것에 의존하게 되면 결국은 게으른 사회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가속하는 사회인 부지런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는 산업사회일 것이고, 결국은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가 창의적인 기업과 기술이 만든 사회는 더 빨리 가속하는 사회로 줄다름쳐 올라갈 것이다. 결국은 세계적인 산업혁명의 트렌드에 우리가 못 올라갔듯이 이런 추세에 우리가 올라가지 못하면 우리는 1등 국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농자, 천하, 지, 대본. 농업하는 게 천하에서 가장 좋은 거다, 근본이다 라고 하는 말은, 이 팻말은 이제 찢어서 내버리자 하는 얘기예요. 농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엄청 기분 나쁜 얘기인지 모르지만, 나는 경영학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기업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농업에 의존하면 결국 국가 전체가, 국민이 행복할 수 없다고 하는 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기업 천하지 대본으로 바꿔야 할 시점에 와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정보기술 또는 바이오기술, 나노기술 같은 것들이 잘 발전시키고 개발해서 그를 통한 결국은 지식경제 시대에 맞는 방향으로 산업도 재편되고, 현재 우리 주위에 있는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거대한 트렌드에 그것을 주도적으로 해가지 않으면 1등 국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김미소, 4차 산업혁명이 뭔가요? 인공지능이에요. 그것은 4차 산업혁명의 기술 중에 하나가 AI,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이라는 것이죠. 빅데이터도 뭐예요? 4차 산업혁명의 하나의 기술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인간과, 그렇죠? 인간을 중심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12가지 기술이 인간을 중심으로 융합되는 현상을 우리는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대개 몇 단계로 걸쳐서 이루어지냐면 4단계로 걸쳐서 이루어져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기술이 인간을 중심으로 4단계에 걸쳐 융합되는 현상, 그게 바로 4차 산업혁명이다. 4단계라고 하니까 의아하게 생각하는 건데 이런 거예요. 내비게이션에다가 내가 목적지를 이렇게 찍고 조금 기다리면 몇 초 땡땡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내비게이션에 뭐가 나와요? 아래에 뭐 나옵니까? 자동차를 타가지고 목적지를 서울 어디를 치면 몇 초 후에 뭐가 나타나요? 아래에 걸리는 시간 또 킬로미터 나와요. 두 가지 나와요. 이게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에요. 근데 내가 어디를 찍는 순간에 인공위성에서 도로망을 다 점검하는 거예요. 차가 많은지 적은지 다 조사해서 뭐 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수집하죠. 그 1단계입니다. 데이터 수집. 클라우드 시스템에 데이터를 어떻게 해요? 저장하죠. 그리고 저장되는 순간에 뭐예요? AI나 빅데이터를 가지고 뭐예요? 분석하죠. 그리고 나한테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4단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데이터 수집, 데이터 저장, 데이터 분석, 최적화. 가로넣기 시험 문제 내겠습니다. 못 쓴 사람은 쫑이다.
우리 시대적 사명은 절반의 성공을 이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완전한 성공을 바꿔야 되겠다. 따라서 지식 기반 사회에 선진국으로 등극하는 일이 우리의 과업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 시대의 주역이 되어서 대한민국한테는 영광을, 국민한테는 행복을 주는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차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성공했다고 하면 2차 산업혁명은 미국이었고 3차 산업 지식혁명은 반드시 자랑스러운 태극기가 차지할 것으로 확신하면서 오늘 수업을 마칠까 합니다. 알겠습니다.